자, 24번은 포상금에 관한 문제인데요. 옳은 것, 틀린 것을 한번 바르게 표시해 본 거 찾아봅니다. 기억번. 등록관청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개공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없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신고 고발 대상자를 신고 고발해야 되고, 신고 고발 대상자는 세 가지입니다. 무부증, 무등록 중개업을 한 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등록증이나 자격증을 양도한 자 또는 양수받은 자를 신고 고발했을 때만 등록관청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위법 행위를 한 개공을 신고 고발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니오만 포상금을 한 건당 1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50만 원으로 합니다. 지금 포상금은 그 신고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 하나에 지급한다. 10번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됐을 때는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죠. 그럼 결국은 리을번 하나만 맞습니다. 결국 기역, 니은, 티그 세 가지는 틀리고 리을번만 맞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1번,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죠.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허가가 아니라 인가라고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26번 문제. 26번 문제는 협회가 공제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잘해봐라라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를 찾는 건데, 이거 잘해봐라는 시정조치예요. 근데 1번 공제사업의 중단은 잘해봐라는 시정조치가 아니라 이거는 개선 시정조치가 아니고 하지 못하게 막는 거기 때문에 1번 공제사업의 중단 조치는 명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27번 문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폐업 신고 전에 개공에 대하여 행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 신고일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에게 승계한다. 여기서는 그 폐업 신고일부터가 아니라 그 처분일, 즉 업무정지 처분일로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개공에게 승계되는 거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에서 개공의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2번인데요. 자, 1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한 번 업무정지 처분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어요. 이거는 가중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가중처분하려면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였다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한 번 받고 두 번째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행위했을 때는 가중처분 없고 그냥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9번 문제.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 취소가 아니라 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는 규정만 있고,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정답은 4번이죠. 30번 문제는 벌칙에 관한 내용인데 틀린 게 바로 3번입니다. 3번 개공이 5개 건건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 이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정답 3번이고요. 자, 30번까지가 공인중개사법령 문제고 실제 공인중개사법령에서 30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1번 문제. 부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문제입니다. 3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 1번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란에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합니다. 맞고 집합 건축물의 경우 소재지는 집원 외 동호수까지 기재하는 거 맞죠. 기억번 맞습니다. 니은번 집합 건축물의 경우 즉 아파트인 경우를 연상하십시오. 면적은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적대뜨렸습니다.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만 적습니다. 공용 면적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의 건축물은 연 면적을 기재하죠. 틀린 것은
니은번 맞게 하려면 집 밖 건축물의 그 면적은 전용 면적을 기재하되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디귿번 분양 금액 란에는 분양권에 대한 공급 계약의 경우 분양 가격과 발코니 등 옵션, 발코니 확장하는 비용인데요. 옵션 비용 및 추가 지불액도 지불한다. 맞죠? 예. 리얼번 종전 토지라는 입주권의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 토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 맞습니다. 미음번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물건 거래 금액란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만 기재하면 안 됩니다.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도 적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의 합계 금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거래 금액과 그 합계 금액을 기재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결국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리얼 세 개인데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32번 문제 풀어볼까요? 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봅니다. 1번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후 해당 부동산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아니죠.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후 그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2번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 당사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하다. 서명 또는 날인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정됐습니다. 예전에는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도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고 전자문서로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할 때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규정이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개공만 해제 등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지 아니하며 전자문서로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한다 하더라도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지 않습니다. 그 질문 4번에 나와요. 좀 이따가. 3번 해제 등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래계약서 4번을 제출해야 된다. 아닙니다. 해제 등의 신고서만 제출하지 계약서 4번 등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4번 개공이 해제 등의 신고를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 거래 당사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둬야 되나? 받아두지 않습니다. 법 개정됐습니다. 5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때 신고라는 것은 해제 등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입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자, 33번 문제 부동산 거래 정정 신청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4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정정 신청을 하려는 경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이때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해당 거래 당사자가 반드시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된다? 아닙니다. 본래 해제 등의 신고할 때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정정된 부분에 거래 당사자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만 유일하게 그 정정 내용 중에서도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을 할 때는 이때는 거래 당사자 중에서 한 사람만 그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정정 신청할 때는 신고필증에 정정된 그 부분에 거래 당사자 중 한 사람만 즉 정정 신청서를 내는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그 외에는 정정 신청 사유는 전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야 될 것입니다. 정답은 4번이죠. 자, 34번 문제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토지 이용 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35번 문제 볼게요. 중개대상물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5번이 틀렸는데요. 건폐율의 상한 및 용적률의 상한은 해당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하여 조사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군 조례를 통하여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건폐율 상한, 용적률 상한은 해당 지역 시군 조례를 통하여 조사 확인해야 돼요. 정답 5번이죠. 36번 문제 볼게요.
개공이 사설, 묘지 또는 분묘와 관련 있는 토지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1번이 틀렸는데요. 1번 개인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묘지를 설치한 자는 개인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개인 묘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3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개공이 갑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하는데다 옳은 것은 결국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1번 임차인 을이 소액 임차인인 경우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액, 물론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 아니죠. 2분의 1까지만 인정됩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그 다음에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임차인으로는 대항력을 잃는다? 잃지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라는 방법으로 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공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잃지 않습니다. 3번 임차인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아닙니다.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요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요건이라고 합니다. 확정일자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후순위 경매시 후순위 권리자의 우선에서 보증금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대항력도 갖춰야 되고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도 갖춰야 됩니다. 4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이 주택을 매수한 병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임차주택을 매수한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의무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죠. 물론 임차인들이 주택을 다른 곳으로 다 주민등록을 옮겼다면 제3자, 이 병을 제외한 나머지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지만 이 임차권을 승계받은 병에 대해서는 자기 보증금 반환 청구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대항력은 상실했지만 지금 주택을 양수받은 병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혼동이죠. 임차권자인 을이 소유권까지 취득했으면 임차권은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봅니다. 개공 갑의 중개로 2016년 5월 2일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1번 임차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한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월차임 300만 원, 결국 환산보증금 5억으로 임차인 경우 상가 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을 하면 즉 대항력권 가지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맞죠?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보증금이 4억 원 이하여야지만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그 환산보증금이 적용 금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대항력권 같지만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습니다. 맞죠? 초과되는 경우에도 대항력 규정 적용되죠. 네. 2번 임차인이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그다음에 2억 5천만 원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가 없다 있습니다. 자,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 같은 경우는 3억 원 환산보증금이 3억 원 이하면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는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차임 100만 원이면 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권처럼 대항력권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고 뿐만 아니라 계약갱신 요구도 할 수 있고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못 받게 방해하지도 못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는 초과되더라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것이고
디귿번 임차인이 강원도 원주시 소재한 상가건물을 보증금 6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뭐 강원도 원주시 같으면은 그 밖의 지역이기 때문에 1억 8천만 원까지만 보증금이 환산보증금 1억 8천까지만 상임차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지만 초과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보호받습니다. 예.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이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억법처럼 대항력권 갖추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기고 또한 환산보증금이 그 적용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디귿법처럼 환산보증금이 적용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하는 것을 임대인은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 이거 꼭 세 가지도 외워두시고 그 외에도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책이 3기에 달하고 있으면은 적용 초과되는 금액도 상가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알아두세요. 리을번 임차인이 인천시 강화군 소재한 상가 건물 강화군이니까 인천이라 하더라도 그 밖의 지역이므로 1억 8천 이하가 상임차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죠. 리을번 임차인이 인천광역시 광화군 소재 상가 건물을 보증금 2억 원으로 임차한 경우 대항력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건물 경매 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습니다. 이거는 초과되기 때문에 이건 보호받지 못합니다. 초과되는 경우에도 보호받는 것은 기억번 대항력권 갖추면은 그 다음날 대항력이 있다. 니은번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디귿번 권리금 회수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차임 연책이 3기에 달하고 있으면 임대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확정 일자 이내에 의한 우선 변제권은 적용되는 금액이 초과되면 보호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도 할 수 없으며 보증금 차임의 증액 제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네. 몇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임대인이 방해하여 손해를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1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완성으로 소멸한다. 1년이 아니라 3년 이내 청구하지 않으면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죠. 결국 옳은 것은 기억번과 디귿번 두 개 답은 3번입니다. 자, 39번 문제 봅니다. 민사집행법상 부동산 경매관에서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는데요.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에게 통지하죠. 그리고 매수인은 그 기일에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답은 4번이죠. 마지막 40번 문제 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의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자 하는 개공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부동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아니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되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는 것이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하기 전에 미리 경매에 대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은 법원 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경매 관련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예. 꼭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히 중개 보수에 대한 규정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매수정 대리인 등록을 한 개공이 받을 수 있는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으로 정하는데 약정이 없을 때는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로 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또한 매수정 대리 등록한 개공이 3월을 초과하여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휴업 신고를 관할 법원에 해야 되고 또한 휴업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이번에 신설됐으니까 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3회 실전 모의고사 풀이를 해드렸고요.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심조심 문제를 접근하셔서 이 과목에서 좋은 점수로 모두 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푸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